국민대학교 박규락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안보에는 항상 만전지계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 전체에서 살아남는 방법, 핵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 생화학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저는 1978년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에서 대령으로 근무한 다음에 국민대학교에서 이제 그 교수 직책을 수행하면서 군사전략 또는 뭐 핵전략 이런 문제를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시전환과 생존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바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쟁 전체에서 살아남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핵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화학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그리고 오늘 그 강의를 조금 마무리하는 내용,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과연 전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생소하지만 전쟁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우리가 이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아마 세계 제1차 세계 대전일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한 28개국이 사실은 이제 생사를 걸고 4년 3개월 동안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전사자만 1,500만 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실감나지 않지만 이게 불과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1차 세계대전이 있고 나서 사실은 한 20년 후에 또다시 그보다 더욱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아마 보시면 여기 표에 있습니다만 이제 50여 개국이 이제 싸웠고, 아마 이제 그 전사자를 보면은 아마 군인 민간인을 합치면 우리 그 한국의 인구만큼 5천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하고 그다지 멀지 않는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면 한 7, 80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항상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맴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사실 제가 조금 이제 그 사진을 몇 장 구했는데요. 이건 사실 우리의 전쟁 6.25입니다. 6.25 때 사실 돌아가신 분들을 저렇게 죽인 건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을 저렇게 매장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전부 모아놓은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참 처참한 일입니다. 또 마찬가지 그런 그 장면입니다. 저 중에 사실 저의 할아버지도 있었을 수 있고, 또 여기 그 시청자들 분들의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비극인데 가끔 이제 사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피난하는 장면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흥남 부두 철수 작전도 많이 됐습니다만 전국 곳곳에서 이제 북한 사람들은 남한으로 피난하고, 또 남한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한 그 땅을 찾아서 피난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인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랬던 거죠. 중요한 거는 전쟁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전쟁을 한 나라 또는 한 사람만 전쟁을 하고자 해도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평화는 두 사람 또는 두 나라가 합의해야 되지만 전쟁은 한 사람 또는 한 나라가 시작하면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전쟁을 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전쟁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해서 먼저 조금 여러분들께서 생소하시지만 한번 삼위일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많이 있습니다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한 가지로 통합될 때 여러 가지 일이 잘 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진이 굉장히 익숙한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생소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독일의 군사 이론가인데요. 19세기 때 살았죠. 나폴레옹 전쟁을 연구를 해서 전쟁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답을 제시했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제 군사 이론가 또는 많은 세계인들한테 이제 회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클라우제비츠에 의하면 뭐냐면 전쟁은 무엇이냐? 바로 적에게 우리의 의지를 실현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로 안 되는 것을 힘으로 내 말을 듣도록 하는 거 그게 전쟁이라는 거죠. 이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은 전쟁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속에서 개인의 결투와 나라 간의 전쟁에 있어서 그 본질은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라 간의 전쟁을 생각을 할 때 항상 개인 간의 결투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본질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전쟁은 무엇이냐? 우리 개인 간에 말로 해서 안 될 때 주먹으로 말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주먹이 약한 사람은 방법이 없죠. 항복해서 말을 듣거나 아니면 실컷 두드려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안 하겠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을 막는 힘이 있어야 안 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사람은 전쟁은 단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속이라고 하고 이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전쟁의 어떤 용도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공산주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 전 세계가 지금 자본주의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공산주의로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라면 서로가 체제 경쟁을 해서 세계인들이 공산주의 체제가 좋다. 그러면 선택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클라우제비츠한테 이제 배워서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공산주의 이념이 워낙 숭고하기 때문에 그 워낙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쓰는 것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고 그건 바로 이 클라우제비츠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전쟁에서 이렇게 보면 동서양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6.25도 사실 한국 동란 이렇게 얘기하고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계속 난을 붙이는 난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양은 전쟁은 당연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1928년도에 파리에 이제 유럽의 이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그때 비로소 전쟁을 국가정책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사실은 전쟁은 정당화된 거죠.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그 땅, 국민, 그 다음에 재산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실 동양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전쟁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했고 그래서 서양과 동양이 싸웠을 때는 항상 사실은 불행하지만 동양이 패배하는 그런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일방이 전쟁을 정당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즐겨 사용을 한다면 우리의 호소, 전쟁은 나쁘니까 하지 말자 하는 호소로는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결국 같이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클라우제비츠가 또다시 중요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한다. 이 삼위일체는 바로 국민, 그 다음에 군대, 정부가 일치 단결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너무 군대만 나서서도 안 되고, 너무 국민만 나서서도 안 되고, 너무 정부만 나서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균등하게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그 국민을 뭐로 보느냐 하면, 국민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그 미움, 적대감 있는 감정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그 국민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거를 전쟁을 못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정부입니다. 우리 최근 예를 들어서 뭐 한일 간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하고도 상당히 협력할 건 협력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정부가 그런 입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국민들의 상당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불신, 그죠? 역사가 재현될까 하는 그런 그 두려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우연과 개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삼국지 연의를 많이 이제 읽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사실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은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다 이겨놓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싸워봐야 하는 게 전쟁입니다. 그만큼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장군 또는 훌륭한 군사 지도자 했을 때는 막 싸우고 용감한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우리 동양은 지적인 거. 제갈공명처럼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구선 붙이면서 이 천리 밖의 일을 도모하는, 이걸 중시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의 감정을 정부가 잘 조절하면서 군대가 모든 상황,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할 때 전쟁에서 이긴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은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상대방이 전쟁을 걸었을 때 내가 그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려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는 다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지금 군대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전부 적이 있고 그 나라가 전부 다른 그 어떤 사람이나 나라가 그걸 계속 공격하겠다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전부 군대를 뭐라면 대부분 이제 국방부를 우리는 이제 뭐 국방부니까 국가방어 부서겠죠. 그죠? 방어지 않습니까? 그죠? 서양에서도 주로 뭐 Department of Defense,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 전부 디펜스입니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내가 대비하지 않으면 적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그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 대비라는 뭐냐 하면 바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어났을 때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 준비를 하는 것이죠. 거기는 뭐 당연히 군대, 그죠? 또 국민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뭐 무형적인 요소도 있지만 참 유형적으로 군대를 대비한 요소도 있지만 무형적인 요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쟁에 대비해서 제일 좋은 거는 군인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군인들이 많으면 일은 누가 합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 키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 키울 사람을 많이 하려니까 군대는 그 위협 정도에 따라서 가능하면 조금만 유지하다가 유사시에는 동원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개미나 이렇게 벌을 보면 이제 뭐 굉장히 그 전투하는 그 요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투하는 요원이 많으면 일하는 사람이 없죠. 그죠? 그래서 효과적인 조직일수록 그 전부 이제 이 개미들 또는 벌, 거기는 암개미, 암벌이 되겠습니다만 일도 하면서 싸우면서, 그죠? 그렇게 하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논쟁이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군대를 많이 유지하는 게 안전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공부할 시기도 놓치고 국가 자원에 조금 손해가 있다. 그러니까 좀 줄이고 이렇게 하자. 저는 충분히 논쟁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 국민들이 예비군 훈련도 좀 늘리고, 예? 그다음 우리가 집에도 군장을 갖다 놓겠다 하는 이런 각오가 있으면 문제가 이제 안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줄이자 하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의 문제다. 결국은 이제 이 전쟁은 생사를 좌우하는 거니까 총력전인데 모든 사람이 이제 나서야 되는데 그런 총력성의 정도가 큰 나라일수록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수준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은 뭐 어렸을 동화에 나오는 거 그죠? 아기 돼지 삼형제입니다. 사실 뭐 제가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이거 동화를 굉장히 봤는데 저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첫 번째 돼지는 빨리 놀려고 가서 뭐 이 집으로 대강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빨리 나옵니다. 그죠? 예. 두 번째 돼지는 이거 뭐 나무로 그냥 뭐 아무렇게나 짓고 그냥 뭐 또 대강 놓습니다. 그죠? 그때 세 번째 아기 돼지는 좀 힘들더라도 벽돌을 굽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형 둘이가 참 보면 답답한 거죠. 야, 너는 언제 놀려고 그렇게 짓느냐. 그 놀립니다. 그런데 막상 늑대가 쳐들어왔을 때 늑대한테 저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 이야기에 보면 이제 영국에 실제 제가 저 동화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 돼지는 진흙으로 짓더라고요. 뭐 진흙이든 지피든 나무든 짓는 건 늑대가 그냥 밟아보니까 다 날아간 거죠. 동화에서는 막 바람 부는 늑대가 바람 확 부니까 다 날아갑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벽돌집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거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캠핑을 갔다. 캠핑 가서도 사실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가다 보면 팽팽한데 딱 그 강 옆에 있잖아요. 그죠? 좋잖아요. 뭐 텐트치도 딱 쳐놨습니다. 자, 그런데 밤이 됐습니다. 야, 근데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야, 안 와. 자. 이렇게 다 잡니다. 그러나 밤새 그냥 홍수 가서 갑자기 다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라도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교대로 보초를 서자. 그러니까 물이 오는 걸 보이니까 야, 큰일 나서 깨워서 나가면 됩니다. 그죠? 결국은 보초 서는 노력을 절약을 하다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평소에 나름대로 노력하는 만큼 유사시에는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제일 이제 좀 교훈으로 많이 드는 게 이제 우리 율곡이 선생입니다. 이분은 이제 뭐 참 이분의 일생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분이 이제 뭐 파주 문산 출신이거든요. 사실 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는 옛날부터 좀 지역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유성룡하고 이렇게 좀 동인 쪽이 이렇게 좀 이제 득세를 할 때라 사실은 아무리 대비를 하자 그래도 안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예. 힘이 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이분이 화를 내거나 뭐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정도 굉장히 인격이 고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안 왔겠어요. 그죠? 자기는 하이 걱정을 하는데 내 말은 아무도 안 들어주고 걱정만 되고 그래서 49살인가 50살에 돌아가시면 일찍 돌아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이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모자가 그죠? 우리 돈에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국방 강화를 안 하면 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질문으로 말하면 국방 개혁에 관한 거죠. 그죠? 이걸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별로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부에서는 10만 양병설만 자꾸 강조해 그런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국방 개혁을 좀 얘기했고 또 10만 양병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이 침략했을 때 이 대비하는 순서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사실 국민들께서는 이제 군인들이 평소에 낭비하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군인들이 제일 먼저 막지만 결국은 나중에 모든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똑바로 싸우도록 하는 게 국민들한테 가장 유리하죠. 왜냐하면 내가 전쟁에 일어나갈 필요가 없도록
군인들이 열심히 싸우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요즘 이렇게 보면서 제가 국민이라면 우리 자식들이 가서 좀 편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진짜 이 열심히 훈련하도록 만들고 가서 너 지휘관 말을 잘 들어라. 이게 좀 싸워 이기는 전사로서 태어날 거를 나는 좀 강조할 것 같다. 근데 사실 요즘 이제 특히 이제 뭐 자식이 한둘밖에 안 키우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계속 면회도 가고 조금 힘들면 뭐 훈련도 빼돌락하고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결국 국민이 나서야 될 상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전쟁은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전쟁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억제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전쟁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는 게 억제입니다. 먼저 상대방한테 내가 영향을 줘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이 전쟁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바로 이제 병을 억제한다는 말이죠. 전쟁 억제. 영어로는 뭐 디터런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쟁을 발발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죠? 사실 크게는 뭐 세 가지도 볼 수 있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너 해봐야 성공하지 못한다. 그죠? 너 전쟁 이발쳐 봐야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너 전쟁 일으켜서 조금 얻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내가 또 반격을 해서 너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너는 피해를 더 큰 걸 봐야 될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또 조금 추가를 한다면 야 전쟁하는 것보다도 내가 협력도 해주고 그럼 우리가 서로 윈윈하는 게 좋으니 전쟁 서로 하지 말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뭐 전쟁을 일으키라는 나라가 이제 착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는 해봐도 성공하지 못한다 또는 일으키면 더 큰 피해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힘을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힘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걸로 위협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남북한 또는 미북이 조금 이제 그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이면은 미국이 계속적으로 힘을 과시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과시를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이게 지금 미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니까 정말 한다면 하겠구나. 큰일 났다.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더 혼나겠다. 그 전에 대화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결심에 이르도록 하는 거죠.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은 이제 미국과 우리의 어떤 그 전략이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쟁, 그러니까 재래식 전쟁도 참 아까 이제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처럼 굉장히 이제 치명적이지만 핵전쟁은 이거 뭐 큰일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 억제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상당한 이제 그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쟁을 억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자가 그죠? 이 발톱, 그 다음에 이 이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사자를 무서워하는 거죠. 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럼 힘만 있다고 되느냐? 이 힘을 상대방한테 확신시켜야 됩니다. 쟤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그죠? 지금까지 미국은 똑같은 힘이 있었지만 오바마나 클린턴은 힘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걸 못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면 하겠다. 이런 각오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국이 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을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냥 항공모함도 들어오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사자에 제가 이제 비유를 했는데 사자와 호랑이. 이런 맹수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 워낙 무기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싸우면 한쪽은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워낙 무기가 세니까. 그래서 이 맹수는 숫자도 적으니까 가능하면 안 싸워야 됩니다. 안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많죠? 그냥 힘을 과시하고, 그죠?
그러니까 곰 같은 거는 뭐 나무 위에 그죠? 아주 높은 데다가 딱 이렇게 발톱 자국을 내므로써 야 무지무지 세다 그죠?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소리를 딱 질러서 멀리서 다른 이제 호랑이나 사자가 딱 들으면 아 소리만 들어봐도 쟤는 세요 그죠? 또 마주쳤을 때도 눈빛으로 딱 보면서 아 상대방이 쟤는 센 것 같다. 그러면 안 싸우잖아요. 물러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맹수들은 서로 안 싸우기 위한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힘, 그 다음에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그걸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 어떤 사례가 굉장히 과거에 내가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상대방도 내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걸로 보겠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약해서 좀 걱정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이 일방이 일으켜도 전쟁이 된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있어 왔다. 그리고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전쟁은 하는 것보다는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겪은 최근의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로 이제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38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6월 25일 4시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해서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사실은 저기 낙동강까지 내려옵니다. 그 당시 사실은 부끄러운데요. 이 국방부 장관이 북한은 침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범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 반격을 해서 평양에서 점심 먹고 신주에 저녁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또 사실은 의아한 게요. 그 전사책에 이렇게 보면 6.25 때 이제 탱크가 가장 우리 무서웠다 그러거든요. 탱크가 북한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다는 게 242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지금 휴전선 그 당시에 38도선 38도선은 지금도 철책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목책으로 듬성듬성해서 북한 가족들이 이제 남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탱크는 한 50톤이 되기 때문에 무지무지 시끄럽고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242대나 있는 북한의 탱크를 몰랐을까? 지금하고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핵전쟁에 대해서 자꾸 얘기합니다만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만들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과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우리는 사실 인간은 누구나 보고 싶은 현실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6.25 때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달 만에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낙동강까지 이제 후퇴한 우리 군이 사실은 이제 천재 일우로 미국이 개입을 결정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그 트루만 대통령 이외에는 상당히 반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트루만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유엔군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잘 아시는 메가더 장군이 들어와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 땅을 이제 되찾은 거예요. 남한 땅은. 예. 참 다행스럽죠, 사실은. 그러나 이때 이제 한번 되돌아보면 과연 우리 스스로는 뭐를 했느냐, 그죠? 그냥 유엔군이 와서 사실 유엔군 이름으로 저렇게 올라간 거. 자, 그럼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잘 했느냐? 사실은 부산에 가서도 계속 사실은 정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역사를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이 일로 이 북진을 합니다. 이 압록강까지 사실은 간 거죠.
이때 사실은 메가더 장군이 좀 더 신중하고 좀 철저했었더라면 저는 우리가 통일됐다고 봅니다. 메가더 장군은 굉장히 자만심이 많고 좀 이제 쇼를 잘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에도 우리 한국 전선에도 잘 안 오고요.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계속 이렇게 나름대로 참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중공군이 쳐들어오고 발견된다는 정보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전진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나름대로 충분히 이 준비된 상태에서 차곡차곡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대가 도로를 이용해서 막 압록강까지 가니까 틈이 많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우리 이 압록강에서 물을 떠서 우리 대통령한테 갖다 바치고 뭐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이제 반격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 이 유엔군은 이제 수원 남쪽까지 밀렸다가 다시 밀어붙여서 현재의 휴전선으로 이렇게 이제 뭐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이제 엄밀히 따지면 우리 중국군이 우리 통일을 방해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휴전협정은 중국군의 사령관, 그다음에 북한군 사령관,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 세 사람이 맺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우리는 그 법적으로는 적대국인 셈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한 어떤 뭐 반감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왔다는 그런 어떤 좀 우리 스스로의 자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이 반미적인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은 우리하고 적대국이고 미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거는 제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지나치게 좋은 관계를 맺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중국은 이 북한의 동맹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대적인 이 수준을 완화시키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하는 거는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실제로 이제 이 상황까지는 이제 뭐 금방 지는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걸 교착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휴전선 근처에서 땅 뺏기 싸움이 시작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 가지 슬픔도 일어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우리 증조 고조할배 저한테는 그런 분들이 겪었던 뭐 유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안 하고자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쟁을 안 하겠다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대비하고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상영되고 있는 영화 중에서 The Darkest Hour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제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그 처칠, 영국의 수상 처칠이 이제 이 주변에 전부 독일에 항복하자는데 그거를 뿌리치고 싸우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로부터 이제 뭐 승리를 해내는 그런 과정을 이제 쭉 담은 영화입니다. 한번 저는 뭐 봤습니다만 보시기를 한번 권고드리고 싶은데 거기서 처칠이 한 말이 제가 맨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 싸움을 해서 저항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만약에 패배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 다시 재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항복한 국가는 재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항복을 하면 국민들도 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완전 다 죽이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정신, 혼이 있기 때문에 처칠은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자의 입에 머리를 쳐넣은 상태에서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결국은 처음에는 우리 자유를 존중을 하고 다 살려주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불리한 상황에서 항복하게 되면 승리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사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멋대로 이 제도도 바꿔버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항을 강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처칠 같은 사람이 저항을 했고 영국이 이제 재기하는 그런 발판이 됐던 거죠. The Darkest Hour 그거 나오는 걸 보면 처칠이 우연히 이제 이 전신회가 거기 회의하러 가야 되는데 차가 막혀서 못 가게 돼요. 그래서 전철을 타기로 합니다. 처치는 사람 뚱뚱하고 그래서 전철을 싫어해요. 근데 전철을 딱 탔는데 타다 보니까 자연히 시민들하고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시민들이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아까 제가 제일 앞에 삼위일체에서 국민들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정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전에 그때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마 영국이 독일과 타협을 해서 전쟁을 안 하고 또 독일로 하여금 이제 영국에서 위협은 없는 거니까 그죠? 독일도 그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게 옳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국민들이라는 게 반드시 그런 이익만 갖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하철에서 국민들 전부 다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갖고 전시 내각에서는 지금 이태리가 중재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을 갖고 이제 처칠과 상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지 않고 다른 모든 장관들을 모아놓은 그 자리에 가서 처칠이 아까 말한 저 얘기를 하면서 싸웁시다. 또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뭐 우리가 가까이에는 6.25 전쟁도 있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 점증을 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만으로 전쟁을 없어지게 만들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지금 6.25 전쟁 직후부터 바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70년 동안 지금 핵무기를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일시에 없도록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북한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집요하게 노력을 해왔는데 그거를 만약에 없애도록 하려면 우리도 상당히 필사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냥 전쟁이 없으면 좋겠다. 나는 평화를 사랑한다. 하는 이런 착한 마음으로는 저는 그 전쟁이 없도록 하는 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 모두의 이 철저한 안보관, 또 국가 간, 그리고 총력 안보 의식, 총력 안보 태세, 총력전을 수행하겠다는 결의 이런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이 충만할 때 우리가 바라는 이 평화를 가질 수가 있고 전쟁을 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방청객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지요?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상황이 위중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준비하고 낮다고 해서 준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생존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생존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보험 들고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보험 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들어와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지금 뭐 상당한 숫자로 이제 만들었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 태세를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 이론에 의하면 한쪽은 상당히 무기를 갖고 있고 한쪽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한쪽은 전쟁할 준비가 돼 있고 한쪽은 충분히 방어할 준비가 된 이 상태보다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전쟁을
촉발할 수 있고 전쟁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일은 항상 만전지계를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증산도 도전을 보면 강증산 상제님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5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동북아 정세가 둥글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우리 의지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 주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정도 국력으로 아프리카에 있으면 강대국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 다른 나라들, 큰 나라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책을 생각을 해내고 실천을 한다면 그것도 우리는 능동적으로 볼 수가 있다. 다른 나라의 힘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적시적절하게 잘 활용해 쓰는 것. 이것도 사실은 자주적인 거 아니냐. 사실 우리가 뭐 강대국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거야말로 가장 이제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다 보니까 동북아시아에서는 그 자주성을 강화하는 방책으로 균형을 자꾸 이제 선택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유지하면 우리의 자주성이 향상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야한 국가 사이에서 이게 나름대로 잘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더 많아요. 우리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힘센 친구 사이에서 내가 사실은 균형을 잡기가 참 어렵거든요. 잘못하면 두 사람한테 다 이제 잘못된 맞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균형에 치중하지 말고 저는 한미 동맹을 더욱더 중시하는 그런 자세를 좀 확실히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일본을 보면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한미 동맹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기일수록 균형보다는 동맹을 더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자주성을 중시하는 국민들의 마음,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북한의 이 비핵화를 위해서 모든 국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자세이고 또 북한이 만약에 한국을 공격을 하면은 자신들의 핵무기로 북한을 보복 공격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 공격할 마음을 못 먹더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의 중요성이 커지지 않느냐. 따라서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또 이 부분에서 좀 국론을 좀 더 모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전쟁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우리 스스로 또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또는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간을 공유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